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유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했는데 소유의 대가는 카드 대금이 올가미가 되어 돈을 버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다. 아마 대다수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소유했고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만 하는 지출의 쳇바퀴에 갇혀버렸다. 인위적으로 만든 행복에 의해 생활 반경이 줄어들고 지출의 기회는 물론 각종 인간관계도 줄어든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을까? 행복은 거창한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행복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면 먼저 나에게 덜 중요한 작은 것부터 버리는 과정을 실행하면 자연스레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은 행복도 찾을 수 있으니 진정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남과 비교해 더 좋은 물건을 갖는 것, 더 최신식의 물건을 소유하려는 마음도 버리게 되므로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코로나 시대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했던 소유의 집착을 덜어내려는 훈련을 통해 작지만 소소한 것을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내 공간에 많은 물건으로 채워놓았다면 한순간에 물건이 사라져버리면 공허함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러니 작지만 덜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버리되 대신에 간단하지만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주변을 걷다 보면 자연스레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취미가 되기도 한다. 아니면 동물을 키우는 것도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어 여태 알지 못했던 소소한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변에 넘쳐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손에 쉽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다.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려니 내 안의 행복에 대한 정의가 너무 빈곤함을 느낀다. 행복보다는 불행의 순간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져서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에게 있어서는 사랑, 일, 친구라는 세 단어와 행복은 뗄 수 없는 관계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이가 누가 있을까? 행복해지고 싶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도 있으리라. 영향력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행복의 갈망을 인간 존재의 필수 요소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는 자서전에서 젊은 시절 자신이 세속적 쾌락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히려 더욱 비참해졌다고 고백한다. 나는 불행했다. 없어질 것을 사랑하는 영혼은 모두 불행하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때 파생된다고 말한 긍정심리학의 저자 셀리그먼은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강점을 찾아내어 일상에서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태, 즉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쁜지 생각해 보아야 할 듯 싶다. 삶의 만족을 찾아 나서는 우리 여정에는 행복의 저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행복의 순간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순간은 우리를 찾아온다. 꿈은 은퇴하지 않는다. 시간의 점도 마찬가지다. 행복했던 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리는 행복을 모으는 수집가가 되어야 한다. 행복 상자의 행복한 순간을 저축하라는 말은 매우 공감이 가는 구절이다. 특히 어렸을 때 저축한 행복 상자는 평생 동안 남아 때때로 열어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생각해보니 나도 행복 상자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목욕탕이나 슈퍼마켓에 갔다가 힘찬 발걸음으로 언덕길을 내려오던 일, 사촌형이나 동네 친구들과 했던 야구공 받기, 한여름에 친구네 마당에서 깨벗고 물장구 치던 일, 이런 추억들은 나의 행복 상자에 차곡차곡 담겨져 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의 추억은 특별하다.
일요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서 나와 언덕배기를 내려오면서 찻길 건너편의 먼 야산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강렬한 생각이 꽉 들어차곤 했다. 그때 느꼈던 행복감은 생생하게 남아있다. 행복상자를 만드는 데는 행복 전문가나 자기계발서, 각종 통계자료, 많은 돈, 마케팅이 들려주는 답은 필요 없다. 가족과 친구들의 넉넉한 도움을 얻어서 당신이 직접 만드는 당신만의 고유한 것이다.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나의 행복. 누가 나의 행복을 알 수 있을까? 사람마다 행복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욱 행복상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는 나의 행복상자를 만들어줄 수도 없고 행복 목록을 작성해 줄 수도 없을 테니까 우리의 작고 큰 꿈을 버킷리스트에 담는 것도 행복상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 책의 2부에는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인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캐서린 헵번, 월트 디즈니, 존 키츠, 달라이 라마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람이나 사물이 아닌 목표에 의지하라는 아인슈타인은 일에 몰입해 행복을 추구했지만 가족에게는 소홀한 편이었다. 캐서린 헵번은 일과 사랑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반세기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의 남편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월트 디즈니는 자신이 항상 행복하다는 인상을 세상 모든 이에게 심어주었지만 일에 대해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철저한 성향을 고수하였다. 그는 예술적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최고를 추구하는 성향이 평생 그를 괴롭혔다. 헵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자신을 위해 행복의 답을 찾았으며 그 답을 굳게 믿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캔버스 위에 끊이지 않는 전염성 강한 낙천성이라는 물감을 흩뿌렸기 때문이리라. 행복하려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일시적인 행복과 일생의 행복을 혼동하지 말라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기억하자. 리치드 레이어드는 일시적인 행복이 부리는 변덕을 지적하며 행복 캔버스에는 장기적이고 평균적인 행복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각자가 타고난 전반적인 기질부터가 고르지 않다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일과 사랑, 그리고 친구, 이 세 가지는 나의 행복상자에 담을 목록들이고 그 행복상자가 나의 꿈이다. 나는 행복하면서도 불행하고 불행하면서도 행복하다. 누구도 나의 불행과 행복을 대신 느껴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나의 행복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에 누가 뭐래도 나는 나만의 행복을 추구했다. 그리고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행복상자라는 단어 하나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내 마음은 나에게 속삭인다. 이 책은 지금까지 보아온 몇몇 자기계발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삶을 전반적으로 다른 이의 행복과 불행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말은 나에게 더 없는 위안이 된다. 초반의 행복의 통계학과 행복 마케팅의 장에서는 지루한 감이 다소 있어서 책을 덮어버리고 싶었지만 역시 책의 가치는 끝까지 읽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인가 보다.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균형감 있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 나는 욕심쟁이, 우후훗,